자, 다음에 이어서 11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하드디스크에 적용하는 오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요즘에는 하드디스크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이게 2019년 문제니까 몇 년 된 거예요? 7, 8년 됐나요?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자, 하드디스크 자체의 물리적인 오류를 찾아서 복구함으로 완료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맞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검사하는 동안에도 드라이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보류. 하드디스크 문제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오작동하는 경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더 아닌 것 같은데? 에? 오류 검사라고 하는 거는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오류, 배드 섹터를 찾는 거예요. 배드 섹터는 앞에 회차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디스크가 있을 때 이게 발로 뻥쳐가지고 헤드가 이 디스크에 닿아서 얘네가 기스가 나서 안에 있는 데이터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해결할 때 사용하는데 사실 배드 섹터가 한번 나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약한 오류는 찾아줄 수 있다. 하드디스크의 속성 창에 도구 탭에서 오류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C 드라이브 우클릭 눌러주시고요. 속성 들어가 보시면 도구가 있어요. 도구 눌러보면 이거는 오류 검사, 디스크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스크 검사 이름이 바뀌었어. 디스크 검사로 우리가 지정을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드라이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느려지겠죠. 그래서 잘 쓰진 않습니다. 그지? 네, 그래서 요거 바이러스 검사는 우리가 수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JSP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는요. 크게 어떤 게 있냐면 클라이언트 측 언어하고 서버 측 언어 두 가지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언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서버 측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거는 실행 위치가 여러분들 브라우저 있죠? 크롬, 엣지, 사파리 이런 것들, 삼성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바로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측 언어가 실행되는 툴이 되는 거예요. 주요 역할은요. 사용자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화면의 표현 이런 것들 하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HTML이에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이고요. CSS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형식을 미리 정해놓고 얘네를 쉽게 스타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한글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타일 기능 있죠? 그걸 쓰는 게 바로 CSS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양한 UI,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구현할 때 쓰고요. 빠른 응답 속도,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단점은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금은 안 쓰죠. 근데 이걸 병용을 할 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요즘에 우리가 쓰는 게 HTML5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웹 표준이에요. 근데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HTML5를 지원 못해요. 그래서 크롬을 쓰거나 사파리를 써야지 홈페이지가 제대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지원을 하죠. 익스플로러는 더 이상 안 쓰고 엣지 쓰고 있죠. 서버에 부하가 발생 가능하고 개발 복잡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냥 간단히 볼게요. 자, 서버 측 언어는 실제로 서버의 기능을 구현하는 그러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서버마다 다릅니다. 이 PHP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던 리눅스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고요. 자, ASP는요. 우리 윈도우즈 서버에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아이예요. JSP는요. 이건 플랫폼에 제한이 없어요. 자바라고 하는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 다 모두 쓸 수 있는데 회사가 다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게 파이썬도 마찬가지. 파이썬은 이제 이건 무료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다 무료지 뭐 사실. 리눅스 서버가 비싼 거지. 윈도우즈 서버가 비싸고. 리눅스 서버도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오픈 소스였긴 했지만 얘네가 발전하면서 가지가 굉장히 많거든. 뭐 페도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요즘엔 제가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서버마다 운영되는 뭐가 있다? 명령어가 따로 있다. 자, 데이터 처리 및 보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게시판에 글을 쓰죠. 게시판에 글을 쓰고 확인을 딱 누르는 순간 이 안에서 PHP, ASP, JSP가 작동하면서 서버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죠. 맞아요? 인스타에 사진 올리죠. 그지? 그 사진 올리면 인스타에 사진이 등록되죠.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서버 측 언어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측은요. 내가 인스타를 해요. 그럼 인스타의 화면에 지금 사진들이 보이고 좋아요, 나빠요 막 이런 거 보이잖아. 이런 UI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바로 클라이언트 측 언어에서 수행을 하고요. 실제로 내가 좋아요를 눌러.
그러면 거기에 그 사진의 좋아요 카운트가 서버에 기록이 되겠죠. 이거는 바로 서버 측 언어가 수행하는 거예요. 살짝 어려운 내용이긴 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자고. 웹 서버에서 동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관리하는 스크립트 언어다. 맞는 것과 같아요. 웹 환경에서 작동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HTML 문서 내에서는 이렇게 앞뒤에 퍼센트와 블릿을 이용해서 작성한다 그랬어요. 다 맞는데 자바 언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리눅스 플랫폼에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자바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바를 쓰는 이유는 바로 뭐냐?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 가상 머신을 제공해요. 얘는 플랫폼에 독점적이야. 플랫폼이 뭐냐고?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맥OS 얘네를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반에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자바예요. 되셨죠? 얘는 윈도우에서 작동하는 것만 생각하면 ASP인데 요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설치된 기본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윈도우즈 10 마지막 버전에 가서는 기본 프린터 기능이 남아있긴 한데 실제 사용 방식이 좀 달라요. 뭐냐면 윈도우즈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로 지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옵션으로 내가 마지막에 사용한 프린터를 기본으로 할래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해 놓으면 내가 마지막에 실행한 출력한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아니요 누르면 기본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문제는 유지가 돼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제일 먼저 기본으로 선택돼 보이는 부분이죠. 바로 한글이나 엑셀에서 내가 인쇄를 눌렀을 때 프린터 목록이 나오거든요. 걔가 자동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애가 바로 기본 프린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 개의 프린터가 설치된 경우 네트워크 프린터와 로컬 프린터 각각 한 대씩 기본 프린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기본 프린터는 무조건 하나만 지정 가능합니다. 얘가 잘못됐어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본 프린터를 다른 프린터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프린터 아이콘에 여기 V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윈도우즈 11도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를 내가 마지막 출력한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되는데 얘를 옵션을 끄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끌 수가 있어요. 기본 프린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판 쪽에 들어가면 여전히 우클릭 누르면 기본 프린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11까지도 다.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어. 당연히 지울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 다음 중 컴퓨터의 계산 속도 단위가 느린 것에서 빠른 거로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이건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밀리 있죠. 밀리세크. 얘는 마이크로예요. 얘는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밀리는요. 10의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0 가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 왜 3개씩 갈까? 우리 100만 원짜리 돈 찍어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쉼표를 어디에 찍어? 3개마다 찍지? 이건 국제 표준입니다. 약속을 이렇게 한 것뿐이야. 우리 킬로그램도 마찬가지잖아. 킬로그램이 1000g이잖아요. 맞아요? 요거 때문에 3자리씩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제일 느린 게 여기야. 그죠? 그러니까 밀리세크, 나노, 피코, 마이크로 그랬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지? 마이크로하고 나노가 있는데 나노 사이에 요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예, 잘못됐네요. 피코가 먼저 나왔네. 밀리가 여기 있네. 이건 말이 안 되고. 마이크로 밀리? 이거 잘못됐잖아 순서가. 자,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 이거 뭐였죠? 채널이죠, 채널. 입출력 장치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모니터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입출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를 제어해 주는 역할. 원래는 중앙 처리 장치가 모든 일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는 연산도 해야 되지, 제어도 해야 되지, 입출력 장치 관리도 해야 되지.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채널이에요. 그래서 채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풋, 아웃풋, 프로세서, IOP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출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서다. 별도의 CPU가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회차에 보면 뭐가 있었을까요? 메인보드의 칩셋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입출력 장치 관련하는 부분, CPU 관리하는 애 말고 버스와 입출력 장치를 관리하는 칩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별도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자, 나머지 뭐 레지스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인터럽트도 우리 앞에서 한번 본 적 있죠? 어떤 작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태. 기출문제 거꾸로 보라 그랬다. 낯설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자, 콘솔은 뭐냐면 여러분들 모니터만 딱 있는 거예요. 키보드랑 모니터만 딱 있는 입출력만 가능한 아이들을 우리가 콘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것도 문제 출제됐던 거네.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랬어요. 뭐였습니까? 이거 문제 똑같네. 테더링이었죠. 테더링. 맞아요. 테더링하고 핫스팟 구분하는 것도 알려드렸었죠. 자, 테더링은요. 테더링.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위에 쭉 내리면 핫스팟 킥이 있잖아. 그것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테더링은 컴퓨터랑 연결하는 기준이, 방법이 뭐가 되냐면 얘는 유선으로 연결해요. 케이블로 연결해야 돼요. 많이 안 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예전에 처음에 테더링 기능이 나왔을 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핫스팟은요. 얘는 무선 공유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스마트폰을 핫스팟, 즉 무선 공유기처럼 쓸 수 있고요. 테더링은요. 유선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일반적으로 모뎀화 시켜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블루투스도 아시죠? 와이파이 모르지 않고요. 자, 와이브로가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 LTE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지? 요즘에도 많이 서비스하고 있죠? 이 LTE가 4세대였냐? 그지? 4세대 인터넷 무선 통신이잖아요. 이게 3.5세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국산이었거든. 와이브로가. 완전 100% 국산 개발해가지고 국제 세계 표준화 협회에 들이밀었는데 까였어. 뭐가 당첨됐어요? 그때 LTE가 되면서 사장이 된 상태입니다. 얘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쟤도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용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100%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졌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설치된 프린터에서 인쇄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인쇄가 안 된대. 프린터 케이블 당연히 연결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다 와이파이로 또 연결하지? 그제? 그래도 또 USB 케이블로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프린터의 기종과 등록 정보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랬어요. 쉽게 드라이버를 잘 설치했느냐. 내가 지금 앱손 프린터를 쓰고 있는데 삼성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하면 작동을 안 하겠죠. 프린터의 스플 공간이, 스플 또 나왔네. 부족해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의 스플 공간을 확보한다 그랬어요. 자, CMOS 셋업에서 프린터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험 인쇄를 한다 그랬는데 CMOS 셋업에서 프린터 설정해요? 안 하죠. 우리 CMOS 셋업에서 뭐해? CPU, 메모리, 비디오 카드 이런 거 하잖아. 기본 입출력 장치. 프린터는 안 돼. 예? 프린터는 윈도우즈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스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스플이 가상 메모리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처음 컴퓨터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 150만 원이니까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아버님이 진짜 그때 사주시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었나? 그때 사주셨어요. 프린터도 하나 사줬어. 그래서 앞에서 그때 당시에 200 얼마를 그때 당시에 200 얼마면 굉장한 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시 우리 아버님도 참. 그 시골에서 쌀 팔아가지고 그 중학생 컴퓨터 사주셨어요. 자, 감사하네. 자, 이게 스플은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는 컴퓨터가 그 당시에는요. 여기에 컴퓨터가 있고 프린터가 달려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도스를 썼었고요. 도스를 썼었고 제가 만약에 문서를 인쇄하잖아요. 얘가 컴퓨터고요. 얘가 프린터예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프린터에다가 100장을 인쇄를 딱 누르면 100장 인쇄될 때까지 컴퓨터를 쓰지 못했어요. 왜? 모든 리소스가 다 지금 주격장치에 출력할 내용이 꽉 차 있고 CPU가 모든 입출력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당시엔 또 1분에 한 장 나오기도 힘들었거든. 그럼 100장 인쇄하면 뭐요? 10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동안에 컴퓨터를 못 썼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기능이 나왔냐면 워드 프로세서, 당시에는 바닷글이라고 하는 바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온 게 바로 한컴의 아래 한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다에 뭐가 나왔었냐면 바로 이 스풀 기능이 탑재가 됐어요. 프로그램 내에 뭐냐면 바로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여기가 컴퓨터가 있으면 주격 장치에 보통은 인쇄할 내용이 여기에 적재가 돼요. 그리고 얘를 프린터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출력할 내용이 많으면 주격 장치에 꽉 차가지고 내가 다른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보조기억 장치의 가상 메모리처럼 내가 인쇄할 내용을 보조기억 장치에 넣어주고요.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풀 장치, 스풀 기능을 작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쇄하는 동안에 주격 장치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병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풀이 뭐냐면 S가 시티뮬타너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예요. 그러면 동시 작업을 위한 그런 기능이 됩니다. 원어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스티뮬타너스예요. 동시에 뭐 그런 의미예요. 이 스풀 이렇게 됩니다. 뭐뭐의 약자야 이거.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간이 부족하면, 즉 내가 인쇄할 게 100기가야. 그런데 스풀이 5기가밖에 안 돼. 그러면은 우리 설정에 들어가서 스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설정에서. 그런데 지금은 가변적으로 자동으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스풀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상 메모리랑 스풀이랑 많이 헷갈리세요. 그리고 스풀도 문제에 종종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풀에 대한 것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컴퓨터를 계속해서 내가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인쇄할 내용을 주격 장치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옮겨놓고 걔를 출력 조절을 해주는 그런 스풀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능을 추가하게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방화벽도 출제됐네요. 수행하는 작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방화벽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는 거예요. 내부에서의 공격은 차단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USB 메모리 들어와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문 뽀개고 들어와서 컴퓨터에 꽂아버리면 답도 없다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막아주는 게 방화벽이에요. 아시겠죠?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한다. 좋아요. 특정 연결 요청을 차단하거나 차단 해제하기 위해 사용자 허가를 요청한다. 맞아요. 이거는 내가 권한 설정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에. 자, 사용자가 원할 경우 기록을 만들어 로그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컴퓨터에 대한 성공한 연결 시도와 실패한 연결 시도를 기록할 수 있다. 자, 위험한 첨부 파일이 있는 전자 메일을 사용자가 열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백신,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역할이에요. 첨부 파일이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방화벽이 무력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끔가다 대기업에서 또는 은행에서 해킹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어디였더라? 게임 회사였나요? 엄청 큰 게임 회사에서 해킹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회사 직원이 이메일을 본 거예요. 근데 이메일을 보는 순간, 클릭하는 순간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백신이 돼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 컴퓨터가 그냥 뚫리면서 전체 그 게임 회사의 개인정보가 다 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이 전자 메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딱 열고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백신이 감지해요. 아, 이거 약간 위험한데요? 라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백신이 알약이 딱 뜨지. 아니면 윈도우즈에서 딱 뜨지. 야, 이거 차단한다. 이건 방화벽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앞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었고요. 19번이요.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위협하는 분산 서비스 공격. 이것도 시험 문제 또 출제됐었죠? 뭐였죠? 앞에서 봤어요. DDoS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좀비 PC 만들어가지고 수천 대의 컴퓨터를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지령을 딱 내리면 좀비 PC들이 동시에 어떤 서버 하나에 딱 그냥 다 데이터를 막 보내요. 요청을 막 해. 그럼 그 서버는 원래 500명만 수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10,000명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가 다운돼 버립니다. 이게 바로 DDoS고 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네트워크 주변을 돌아다니는 패킷을 엿본다. 이거 우리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스니핑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이 스니핑은 기억할 때 멍멍이가 뼈다구 찾으러 다니는 거 킁킁 아유, 아무튼 요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코가 넘어와서 자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한다. 이거는 뭐라고요? 네, 스푸핑이 되겠죠. 이거 문제 똑같으네. 앞에 봤던 거랑
완전 똑같은데 여러 장비를 이용해서 특정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전송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거, 이게 맞겠죠. 키보드의 키 입력 시 캐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id나 암호를 빼내는 거, 이건 뭐예요? 키 로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TV 방송 프로그램에 저녁 6시쯤에 하는 그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해본 적이 있어요. 화이트 해커죠. 해커가 와서 어떤 사용자, 대학생의 노트북에다가 바로 이 키 로고를 심은 거야. 그리고는 저쪽 방에 학생이 뭘 하고 있는지 이쪽 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거. 이거 이 프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키 로고예요.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 다 탈취당해요. 이게 바로 키 로고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답은 뭐가 돼? 3번이 되는 거지. 그런데 아시겠지만 얘도 자주 출제되고요. 얘도 자주 출제되고요. 이 녀석도 자주 출제됩니다. 아직까지는 디도스만 2번 나왔지만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CMOS예요. CMOS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CMOS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설정 값을 기록하고 있는 저장 장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설정 값을 설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설정한 값들이 CMOS 소자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CMOS는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있었죠? 저게 제가 지금 앞에서 촬영하고 있는 저 카메라도 CMOS 방식이에요. 이게 인식을 해. 화소를 하나씩. 됐죠? 요거는 기록 소자예요. 기록 소자.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한 값들이 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왜 얘를 쓴다 그랬어요? 플래시 메모리를 쓰게 되면 플래시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컴퓨터를 딱 끼는 순간 뭐 한다 그랬어요? 포스트 작업을 한다 그랬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이 프로그램이 바이오스에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테스트해야 될 내용들이나 그런 값들이 CMOS에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얘가 리셋이 되기 어렵다면 컴퓨터 안 켜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 배터리 건전지 딱 빼면 안에 있는 값들이 스위치가 다 내려가요. 설정이 기본값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CMOS 소자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우리가 이 CMOS라고 하는 거는요, 별도의 기억 소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바로 설정 값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면 얘는 우리 CMOS라고 했죠. 어디에 들어있냐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얘네는 우리가 메인보드 플래시 메모리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를 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야. 시스템 날짜, 시간, 칩셋 설정? 칩셋 설정은 할 수가 없어. 부팅 순서, 로그인 암호 변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 화면을 딱 들어가 보면 바로 시스템 날짜, 시간, 칩셋 설정, 부팅 순서, 윈도우즈 로그, 이건 잘못됐네. 윈도우즈까지 가기도 전에 벌써 막혀 있는 상태거든. 쟤는 지금 윈도우즈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4번이 우선 답이고 저런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고요. 이 화면에서 내가 설정한 값은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바로 바이오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락 빡세지? 사실 거기까지 몰라도 돼. 그냥 CMOS 바이오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포스트 작업을 한다. 즉 파워 온 셀프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설정되는 값들이 CMOS에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까다롭게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CMOS와 바이오스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메인보드를 이렇게 스샷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CMOS예요. 옆에 건전지가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정 값들이 이걸 딱 빼면 다 지워져요. 그리고 바이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가 있거든요. 이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듀얼 시스템으로 나와요. 바이오스가 2개로 나옵니다. 왜? 하나가 뽀개지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부팅될 수 있게, 부팅이 안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괜찮은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이오스를 2개, 듀얼 바이오스를 지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2019년 1회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어려운 건 너무 어렵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돼. 그지? 뭐 시머스 바이오스 도대체 뭐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자주 반복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봤던 내용들 중에 앞에서 출제됐던 아이, 똑같이 출제되는 아이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학습하십시오. 그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난이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과감히 버리고 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